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이야기 815 모니터 오늘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멋진 분이 출연하셨죠?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오늘 1998년에 직원 한 명으로 시작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창업하신, 근데 현재는 몇 명인지 아세요? 현재는 80여 명의 오. 컨설턴트와 함께 일하고 계신 대형 부동산 중개회사인 원빌딩 부동산 중개를 창업하셨고요. 지금은 또 CEO에게 넘겨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원랩의 대표님이신 우리 김원상 대표님을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네. 같이 한번 이분의 다양한 어떤 성공 노하우와 더불어서 또 부동산 투자의 비법도 오늘 같이 대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영합니다. 돈 되는 반갑습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정말 그 바쁘신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네. 정말 그 좋은 것 좀 많이 알려주세요. 이 돈 되는 이야기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제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기대돼요. 지금 그 현재 원빌딩 그 중개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업무 범위는 일단은 매매, 네. 임대, 그다음에 빌딩 관리할 수 있는 자산관리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 주력은 이제 매매 쪽에 건물을 이제 사고 파는 일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 부지가 제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또 아니면 파는 가격이 적당한 건지, 언제쯤 파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부터 또 뭐 자녀들의 상속이나 증여 부분까지도 좀 매만져 드려야 될 부분들은 다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상담하고 전체적인 컨설팅을 다 해드리는 거죠. 와, 이거 빌딩은 막 기본이 50억 이 정도 할 텐데 엄청 네. 부자들하고 만나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매하면서 고객들을 만날 때마다 책 한 권을 읽는 느낌이었거든요. 어. 네. 꼭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저나 팀장들한테 제가 꼭 질문하라고 하는 것들이 회장님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돈을 버셨어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거기서 한 수, 두 수 배웠던 것들이 지금의 회사를 만드는데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네. 근데 그 아까 잠깐 소개에서 들었는데 1998년도에 직원 네. 한 분하고 이렇게 네.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이 시장이 되게 열악하고 조그만 시장인데 네. 이렇게 대형 회사로 키우셨는데 네. 그 당시 처음 창업했을 때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하루 일정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엄청 네. 부자하셨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도 법인 쪽에서, 중개법인 쪽에서는 팀장들 아침 팀장 회의가 8시거든요. 네. 출근이 그래요? 8시요? 네, 출근이 8시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 반에 팀장들하고 직원들이 다 모입니다. 건물 앞에, 회사 앞에. 주말에? 네. 근데 이제 저희 중개법인의 원칙은 뭐냐면은 보지 않은 물건은 브리핑하지 말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모여서 뭘 하냐면은 당신은 어떤 고객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이런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는 직원들한테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고민하고 교류하는 시간이 8시고요. 토요일 날 6시 반에 모인 거는 이제 답사를 하면서 네. 네. 현장 우리 네네. 물건들이 네. 있는 그러니까 곳에. 보통 한 주에 물건이 한 80개에서 120개 정도가 접수가 돼요. 많이 되네요. 네. 그들 중에 이제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 물건을 추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한 4명씩 한 차에 타가지고 예, 경기권 및 수도권, 서울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보러 다닙니다. 네. 주말 아침이 되게 중요한 어떤 네. 유동인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나 보죠? 근데 평일에는 물건을 볼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한 2개, 3개. 주로 평일에는 매도하시는 분들하고 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사러 오시는 분들을 또 미팅하고, 또 그분들하고 답사하고, 자료 정리해드리고, 상권 분석해드리고, 또 전체적인 임대료나 이런 기타 상권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대부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팀장들이 답사를 하고 회사에 모이는 시간이 10시 정도 되고요. 10시 반에 아까 얘기했던 한 80명 정도 직원이 한 주간 물건이 걷어올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품평회를 해요. 네. 실제로 답사 갔다 온 거와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 월요일부터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보통 그 몇 시까지 일을 하셨어요? 아침 8시에 뭐 출근을 하셨다고 하니까. 보통 대중이 없었고요. 저도 이제 중개법인에서 지금 이제 사옥을 갖고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임대를 들어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빌딩 경우에는 사셨을 때 되게 기분 좋으셨겠다. 남의 것만 사주다가 드디어 내 걸 사게 됐을 때. 약간 시험에 들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리핑을 너무 잘하면 고객이 그러면은 김 대표는 건물이 하나 있겠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고, 근데 사실은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나도 정말 건물을 갖고 이런 멋진 친구들하고 좋은 사무실에서 고객들한테 보여줄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설명하면 더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던 거죠. 그럼 얼마나 또 전문가니 딱 보고 이건 내가 사야 되겠다라는 아니 마음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내 건 오히려 또 잘 객관적으로 그냥 판단을 사업하기 좋은 건물을 찾았던 것 같고요. 고객분들한테도 지금도 설명을 드리지만 꼭 싸다고 좋은 물건이 아니고 또 상권이 꼭 좋다고 해서 좋은 물건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비싼 옷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렇죠. 소용이 없는 거고. 용도에 맞아야 돼. 그렇죠. 장소와 시간에 그 옷이 맞아야지. 네, 너무 편안한 추리닝이 내가 편하다고 하지만 파티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한테는 사업이 더 중요했었고 고객의 주차장이 더 필요했었고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여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세대로 샀어요. 그랬구나. 네. 신기하네요. 네. 되게 싸게 샀을 것 같은 느낌이 그렇지 드는데 않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 부분은 네. 좀 나중에 뒤에서 다시 네. 한번 네.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네. 그럼 창업에 그렇게 해서 이젠 성공했다라고 딱 느꼈을 때가 그 건물 샀을 때일까요? 아니면 언제 내가 야 이렇게 주말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내가 부지런하게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딱 생각하게 된 때가 언제예요? 변곡점. 내가 가리켰던 팀장이 본인의 사는 집을 사고 네, 강남에 감동이다.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차를 사거나 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건물을 샀을 때 눈물 이거구나. 날라가네요. 네,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성공보다는 상대방을 보면서 그가 성장했던 것에 대한 행복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렇다면 이게 성공이지 않을까라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방송용 아니죠? 예, 그럼. 나 너무 지금 전율이에요. 어떡해, 울 뻔. 와. 그러면 너무 감동해서 다음 질문 못 하고 계시잖아요. 어떡해요, 그런가요? 우리 지금 예, 여기. 그러면은 대형 회사로 성장시킨 요인, 원래는 이게 개인 중개 부동산도 되게 많은데 네. 거기서 그 다음 영역으로 80여 명 넘는 대형 회사를 이렇게 점프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 두 가지를 꼽으라면 뭘까요? 사실 뭐 두 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부동산 쪽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비대칭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설명하고 이거 쌉니다. 이게 좋은 물건이에요. 그 왜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나 그 경험에 의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표현되는 서술형 표현이 아니라 수치와 숫자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역세권이다. 그럼 여기서 재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면적 대비해서 시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이 입체화돼서 건물로 섰을 때는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제시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예. 왜냐하면 이쪽 특히 아파트나 주택시장 쪽은 굉장히 누군가가 국민 삶과 직결돼 있고 또 일정 부분들은 규격화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건물 쪽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어떤 거는 100평짜리, 어떤 거는 101평짜리. 예. 골목길 하나 차이도 바꿔도 또 되게 다르고 가격이. 상권이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것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조금만 것들을 배우면 또 그렇죠. 나가잖아요. 네, 독립해서. 그렇죠. 네. 그러면 회사에서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또 나는 그들한테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고객한테 뭔가를 제공할 수 있겠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간혹가다 아까도 뭐 사옥에 대해서 싸게 샀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건물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들을 결국은 많은 체계화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 팀장이 성공해서 다음 단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했던 거죠. 와. 예.
왜 이직한다면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그렇지. 것들을 다 고민해서 이직하지.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고민했던 거죠. 그렇죠. 네. 엄밀히 따지면 외부 고객의 원하는 정보를 아주 과학적이고 빅데이터 마인드를 가지고 하신 거고 네. 내부 고객인 직원들이 안 떠나고 싶을 만큼의 가치 있는 네. 정보와 무언 것들을 계속 네, 제공했다는 그쵸. 게 대형 네. 회사로서의 점프업하게 된 근데 결정적인 그들은 힘들었을 요인이네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10월 달에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봤는데 저희는 3개월 전부터 자격증이 없으면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밤 9시까지 잡아놓고 아, 자격증 없어도 채용을 해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거든요. 와. 네. 근데 이제 중개보조원은 보조원이잖아요. 그죠. 너는 후보 될래? 메인이 될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공부시켰던 것들이 왜냐면 그때 당시 저는 처음 일 배울 때는 공부를 하게 내비두지 않았었어요. 네, 팀장이나 회사 분위기가. 그냥 어떻게 보조만 일만 시켜요?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걸 왜 배우려고? 그렇죠. 그냥 내 보조만 해. 네, 왜냐면 중개법인은 공인중개사 2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벌써 한 40명 가까이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왜 구태 공부하려고 하냐. 그래서 팀장이 들어올 때 책을 밑에다가 넣어놨다가 보고. 와, 몰래 네. 공부하셨네. 네네. 눈치 보이는 거네. 네. 공부하는 것도. 그래서 근데 그랬던 경험이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바꿔보자. 판을. 와, 네. 완전 이노베이션.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어. 네. 그거 중간에 그거 왜 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파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내 파이를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네. 기다려줘야 네. 되고 자격증 공부시켜야 되고 얘가 네. 나중에 배신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데. 약간 가슴 아픈 일도 있는데요. 뭐 사람 사는 일이라. 네. 그리고 또 뭐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당연히 경험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네. 잘 슬기롭게 대형 반창고 붙여가면서. 마음의 호시딘 막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이제 그 원빌딩 중개법인에서 대표 네.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왜 물러나신 건가요?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조금 일찍 깨닫고 네. 또 이미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실천한 것들이 뭔가 고민해 봤던 거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도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좀 낯선 일이고 또 뭐 국내 아이돌이 해외에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연결해주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상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시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작은 일들을 좀 더 크게 벌리기 위해서 또 지금 갖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을 준비를 한 거였었고요. 아직은 뭐 초기 단계고 이제 연말에 뭐 제품이 나오면은 뭐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뭔가 좀 낙후돼 있고 정보에 대한 비대칭을 대칭화시키고 서비스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이고 그러면서 고객들은 당연히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그 안에서 이제 사옥을 사는 것도 그런 행위의 일부였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거래하고 책임지지 않고 어딘가 갈 것이다. 네. 네. 그리고 저희 회사가 대부분 직원들이 한 30대 초, 중반, 40대 막 넘은 직원들이 많거든요. 젊네요. 네, 대부분 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중에서 가면 40, 50대인데.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가지고 신입 직원들이 몇 년 전 데이터부터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해당학과 졸업하거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처음부터 A, B, C부터 배울 수 있게끔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쨌건 그게 정말 중요한 결단이란 말이에요.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창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 네. 하여튼 그 후임 대표를 선정하실 때 네. 가장 심사숙고했던 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시킨 거죠. 계속 후임으로 옆에 데리고 다녔던. 네, 그렇죠. 창업 때 창업 멤버니까. 네. 13년 동안 제가 왜 그렇게 13년. 네, 왜 그렇게 했는지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고, 뭐 지금 10년을 막 오래 넘기는 뭐 임원들도 몇 명 있습니다. 네. 와.
그쪽 업계에서 5년이면 엄청 장기 근속이라고 5년, 들었는데. 3년만 해도 장기 근속이죠. 야, 13년을 같이, 그럼 지금 대표가 13년 같이 일했던 네. 분이 대표예요? 네. 와, 대표님이 뭔가 마력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사람이 안단하게 하는. 마력보다는 그냥 같이 한다라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이겠죠. 네. 어찌 보면 저희 이렇게 많이 직원들한테 친절할 것 같진 않으신데. 제가요? 네. 그래요? 웃는 게 뭐 좀 어색해 보이나요? 네. 근데 대표님한테도 전에 한번 제가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관리되지 않는다면 조직은 조금 더 생각했던 방향으로 안 가고 그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만들긴 어려워도 만들어 놓고 나서도 되게 또 빨리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네, 그렇죠. 정보가 있다고 계약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그럼 꼭 실행하도록 하는 일이 있다면 대표로서 이렇게 원칙이 있잖아요. 내가 80명의 컨설턴트를 정말 자격증이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네. 보조원을 전문가에서 궁극적으로는 집까지 사게 하는 네. 그런 영광을 주려면 네. 엄청나게 좀 이렇게 강도 있게 훈련시키셔야 될 텐데 네, 제일 그 중요한 많이들 건- 힘들어하세요. 네, 근데 반대로 설명드리면 만약에 성형을 하거나 외모를 바꾼다고 하면 그냥 뭐 소문 듣고 가거나 그 사람의 그냥 간판만 보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일이니까. 그럼요. 예,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작으면 5, 60억, 크면 100억이 넘는데 어찌 보면 그분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그 위치까지 올라온 거고 이제 다음 스텝을 위해서 건물을 사기 위해서 결심을 한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아주 신뢰로워야겠죠. 네, 그가 그 만족감이 있게끔 설명해 줘야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다면 직업적 소양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도 높은 책임과 의무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뒤에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경험과 전문성. 교육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도 그전에도 얘기했었지만은 이게 단순히 감기약을 먹는 거라면 그냥 약국을 찾아가도 된다. 네. 하지만 이건 전월세가 아니다. 네. 전문용어로 어쩌면- 고관여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고관여. 네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분들, 그치. 또 많은 완전. 정보들이 모이는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신 올라가신 분들이죠. 분들. 네. 당연히 그에 걸맞는 어렵지. 경험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때만 그분은 계약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남들보다 빠른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뭐 전문가적 소양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소득도 높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네. 이야기 하시는데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가장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시킨 어떤 시스템 상이 됐든 하는 일 가운데서 네. 가장 힘들어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게 어떤 거가 될까요? 공부 많이 시키실 것 같아요. 막. 공부도 그렇지만요. 세상이 자꾸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네. 뭔가 참고 거기서 꽃을 피우는 것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는 빨리 맞아, 무엇인가들을 느끼고 맞아. 영속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큰 고민보다는 단기 순간에 결과. 단기간에 어떤 결과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몇 달 시험해 보고 당연히 준비되어 있는 좌절인데도 불구하고 그 좌절을 못 견디는 거죠. 당연히 고액 자산가가 건물을 팔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욕심을 표현할 테고, 그죠? 비싸게 받고 싶고. 네, 당연한 거죠. 그리고 까다롭고. 그리고 그는 많은 컨설턴트들을 보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당연히 그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키울 때까지 그들이 그 좌절을 견디지 버텨야 못하는 돼요. 거죠. 예, 네. 그렇죠. 거절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 뭐 그 젊은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뭐 통화나 이런 것보다는 문자에 더 익숙해져 그렇지, 있고 그렇지. 어떤 경우는 전화 거는 것들 더 부담스러워. 어색해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뭐 젊은 친구들은 전화 걸면 안 받고 문자로 해, 카톡으로 보내줘,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운 더 예전 분들하고 거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보통 뭐 나이가 많으시면 80이 넘어가신 그러면 또 분들하고 엄청 보수적이어서 네. 손 붙잡고 아주, 귀 여기다 신뢰하고. 대고 얘기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회장님 이렇게. 안과도 네. 이 뭐죠? 라식 수술하는데도 13군데 병원을 돌아다닌대요. 네. 평균. 네. 검색하고. 네. 그러니 이 50억 넘는 빌딩이니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 그렇죠. 요소들이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 네. 과정을 버티고 네. 인내하고 좌절이 있어도 그냥 네. 그것을 다음 레벨로 또 높이려고 하는 음. 사람들을 육성하는 게 네. 엄청 면담 많이 하시겠어요. 제일 싫은 게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이런 거 싫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직원들이 별로 면담 안 요청해요? 아니 면담을 해서 그게 싫은 거 뭐 그런 거는 뭐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제일 힘든 거. 제일 힘든 거요. 그렇게 직원들을 인파워 하려면 나도 파워가 있어야 되고 어떨 때는 네. 넌 그냥 하지 말고 관둬라 이런 마음 드는 직원들이 그렇게 있지 얘기하는 않아요? 경우도 있죠. 예, 예. 근데 왜 왔니를 꼭 물어보거든요. 아, 이 회사에 왜 입사했니? 왜 왔니? 예, 무엇이 필요해서 왔니? 네. 근데 저는 건물 사시는 분으로 오신 분들한테 똑같이 질문해요. 왜 오셨어요? 라고부터 시작이거든요. 건물 파시는 분들한테도 왜 파시려고 하세요? 라는 질문이 먼저거든요. 예. 그게 이제 왜 그 사람의 내적 동기죠. 근원적인 관심사. 네. 아파서 왔는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본인이. 예. 그 왜 왔니?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예, 그게. 네. 그렇군요. 네. 직원들 하여튼 80명을 그렇게 계속 유지해서 이 업계에서 정말 전문가로 그리고 이렇게 컨설턴트로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육성해 왔다는 그 과정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스마트한 네. 이런 그 서비스가 네. 많이 공론화가 돼야 이 부동산은 왠지 좀 나이 있는 분들이 네. 부업 삼아 하는 일 네. 이런 산업의 생리를 네.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엄청 중요한 일이신 거죠. 근데 사회적. 이제 뭐 바톤이 저한테 넘어가서 현재 대표가 오동혁 그치. 대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플랫폼 사업에 열중해서 아. 보다 대중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에 저는 이제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아. 예,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많은 숙제들은 제가 넘겼기 때문에 아. 이렇게 오늘은 환하게 웃으면서 세팅해놓고 딱 이렇게 넘기시고 네, 또 뭐- 다음 게임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그 게임은 왜 재밌어요? 뭐 비전이 뭐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게 보이고 또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회사를 상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상장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통해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보다 대중적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자산가들한테 그 정보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 더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예, 그것이 만약에 열광할 수 있는 무엇인가 된다면 상장을 해서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죠. 예. 저는 신탁 쪽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중개 계속 예, 이렇게 네네 그렇죠. 점프. 예. 신탁까지 가서 꼭 주인이 아닌 사람도 당신의 물건을 주인과 같이 관리해주고 팔아주고 사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을 정직하게 돌려줄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다음 단계에 해보고 싶거든요. 와. 그렇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고 정보도 더 체계화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와, 네. 네. ICT가 기반이 돼야 또 이게 확장성이 더 커지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플랫폼 사업은 지금 네. 트렌드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혹시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크게 성공한 회사가 없어서 네. 제가 1호가 됐으면 하는 소중한 마음을 이제 바람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플랫폼은 버티는 사업이라고. 그렇죠. 뭐 네.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네. 예. 뭐 많은 물건이 있으면 많은 고객이 올 테고. 그렇지. 근데 누가 먼저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그렇죠. 먼저 들어올 거냐. 네. 예. 그게 문제인데, 예. 그거에 대한 들어왔다가 고민을 어떤 계속 분은 하고 못 있습니다. 버티고 이렇게 흐지부지 나가면 본의 아니게 메이저가 된다고 그럴 수 하더라고요. 있네요. 네. 버티시는 데가 완전 뭐 제가 보기엔 끝판왕이신데요. 뭐.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시장이 뭐 다방이니 직방이니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직거래 사이트들도 생기고 이 점점 온라인화 되면서 네. 이
변화가 막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부동산 중개사나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도 이제까지는 오프라인 환경에 익숙했던 분들인데 네. 이러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요? 일단 본인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고 본인이 이 사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풀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능력 좋은 사람은 그 자백질을 하면서 수영이라는 걸 터득하고 호흡하는 방법을 터득하겠지만은 누군가는 그냥 꼬르륵 밑으로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소위 말해서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냥 뭐 남자 수영복 사각 팬티 하나 준 정도의 비유가 예. 적절하네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고 네네네. 노출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예. 남들이 깜짝 놀라니까. 그 정도 수영복을 준 거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만한 체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최소한 수영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 봤느냐. 배우려고는 했느냐. 이런 것들이죠. 예. 인상을 약간 이게 받는다? 약간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좀 직접적으로 네. 말을 해서 말씀하신 장점이 뭔가를 파악하라고 했는데 그 네. 장점을 파악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예를 들면 오피스 전문으로 나는 주로 그 총무 담당자들한테 어필하는데 나는 강점이 있어. 뭐 나는 주부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설명하는데 나 나름의 뭐 강점이 있어. 이런 식의 자기 나름의 강점을 찾는 일단은 건가요? 고객이 나한테 찾아오기 위해서는 좋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고객이 물건이 좋아할 중요하네. 만한 물건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첫 번째겠죠. 네. 어찌됐거나 좌판에 뭔가를 깔아놔야지 그렇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단순히 이제 지역에는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서 들어온 물건을 자기 사무실에 널어놓고 예. 그냥 남들하고 경쟁이 없이 시작한다고 기다리고. 한다면 예, 그렇죠. 예. 이건 적정 프로포즈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활동적인 일이거든요. 그럼 좀 타겟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 예. 그 지역에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이 뭐고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본인이 가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고객을 만나야지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네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 이거 뭐 지금 뭐 보니까 10만 개 업소가 개업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가운데 뭐 보니까 한 달에 한 건도 평균 네. 그 거래 중개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어려운 레드오션인데 네. 그럼 이런 공인중개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래 하여튼 뭐 지금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중개업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문 닫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어떻게 잘 되게끔 바꿀 수 있을까요? 더 원내에 입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질문의 목적은 그게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커피숍을 하겠다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리테일 쪽 일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이만한 가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치는 어디쯤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쭤봐요. 커피숍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려고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하세요? 그러면 퇴직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엄마가 돈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커피숍 가서 6개월 동안 알바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커피숍에 하고 싶으면 그때 오세요. 그래요. 와, 네. 고객한테 네. 되게 직설적인. 네. 예. 근데 그게 아주 실용적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중개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가 다른 중개업소, 특히 잘 나가는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직원으로서 6개월, 1년 해봤는데 내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단순히 한 10평 정도의 사무실이 있다라고 시작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좀 시스템화가 되어 있는 곳에서 본인을 훈련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시스템도 있네요. 중요하지만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예. 그 회사가 그 중개업소가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무조건 물하고 밀가루만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있는데 어딘가는 줄을 서서 먹고 어딘가는 그 프랜차이즈 밀려서 뒤로 그렇죠.
사라지는 업체들이 있듯이 정말로 그 정도로 무언가를 집중해서 들어갈 수 있지 않다면은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픈을 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만약에 보통 이렇게 어떤 사업이든 다 그렇긴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되면은 보통 안 되는 이유를 광고가 부족해서 마케팅이 안 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건 아니신 거죠. 그렇죠. 네. 답사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도 답사고요. 세 번째도 답사. 와. 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쉽지 않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저는 이제 주택을 전문으로 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집을 살 때는 중개업소 방문해서 하지만 네. 아이가 몇 살이세요? 아이는 이 방에 어울릴 것 같아요. 노란색 벽지가 어울릴 것 같고요. 이 집은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집은 어떻게 도배를 해놨고 어떻게 가구를 배치를 했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라고 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거 인테리어 이 정도 돈이면 가능해요. 또 볕이 이때 잘 들고 아이가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집의 동선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왜? 그도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렇죠.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하여튼 이게 공인중개업소가 워낙 레드오션이랑 저도 이번에 우리 대표님 이렇게 모시면서 이 스터디를 좀 하다 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는 자격증 따면 다 되게 돈 벌 줄 그러니까 저도 알았는데. 이거 자격증 하나 따볼까 했는데 안 되겠는데. 근데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희망을 갖고 한번. 네. 제가 그러면- 자격증 따면 연락드릴게요. 네. 근데 책 보시면 기절하실 거예요. 공부할 게 많아서. 책이 한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네. 네. 저는 중개사 관점보단 소비자 관점에서 네. 얼마 정도 자본이 있으면 빌딩 같은 걸 살 수 있나요? 지금은 조금 시장이 닫혀 있는 시기고요. 닫혀 있다는 건? 그러니까 대출의 규제가 상당히 그치, 많이 심하죠, 생겨서 돈 있어야 사겠네요. 돈이 있어야지 사고 건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건물을 사는 거는 남겨져 있는 숙제가 많은 것들을 내가 싸게 사서 그렇지. 그 숙제를 해결해 리터치를 가면서 해서. 자산의 가치를 늘리고 또 현재 저평가돼 있던 것들을 이제 다시 재평가해서 그 가치를 올리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것만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러면 닫혀 있는 상태인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겠네. 그냥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나 조금씩 왜 사라져가고 지금 있는 그 거죠. 얘기하니까 요즘 노처녀들도 네. 이렇게 저평가된 남자를 잘 골라서 네. 사람 만드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되어 있는 남자를 고르려 그래. 힘들죠.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건물 빌딩 쪽 다 똑같네요. 세상 만상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만 맞으면 돼요. 자기가 평강공주 자격이 있으면 돼. 내가 돈이 교육시킬 많아야 수 있고 되는데. 아버지가 든든하고 그렇지. 네. 본인은 그렇진 확실한 직업을 않으면서. 갖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서 네, 온다를 네, 찾으려니 안 맞습니다.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우리 이제는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앞으로는 이제 좀 우리 투자법과 관련된 이야기 좀 네.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대표님은 워낙 뭐 어디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업무적으로 해왔으니까 네. 뭐 아까 사옥 마련하시는 얘기도 잠깐 했지만 정말 투자를 잘하실 것 같은데 사옥은 그냥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하셨다 그러고 네. 뭔가 부동산 투자해서 뭐 이렇게 좀 그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실적은 있으신가요? 네, 개인적으로 뭐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제임대를 놓거나 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죠. 수익률 나 높게. 네네. 네. 네. 부럽다. 나중에 한번 답사를 한번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거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뭐 이렇게 우리 같이 그냥 비전문가는 사거리 모퉁이여야 된다. 네. 지하철역에 가까워야 된다.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 투자는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억, 뭐 2억,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집을 사고 집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차를 바꾸거나 정도의 차원이겠지만은 건물을 샀을 때 잘못 사게 되면은 인생이 좌절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단위가 일단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적인 투자를 권해드리거든요. 예.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근데- 싶다. 골치 네. 아플지라도. 아니 근데 좋아요, 그거는. 그 네네. 자금 액수에 따라서 이 네.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좀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걸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대부분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네.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나서 팔았을 때의 가격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건물을 산다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강남에 사야 됩니다. 왜? 100억에 샀으니 150억이나 200억에 팔겠죠. 아, 그렇죠. 예. 그럼 200억에 팔거나 150억에 팔았을 때 누군가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욕심이 생기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매력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건물이고 번듯한 건물도 나만 갖고 있을 그렇죠. 뿐이지. 네. 누구한테 안 팔리고. 그래서 약간 서울을 벗어난 뭐 위성도시거나 지방에 있는 물건들의 수익률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수익률이 2배나 뭐 2배 반까지 나오는 그거 왜 건물들도 그래요? 있어요. 안 사니까요. 안 사니까. 네, 아, 그러니까 싸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도 좋아야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예요. 어. 뭐냐면 운영수익이라고 하는 임대소득이 있고요. 네.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사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네. 여성분들 좋아하는 그 백도 그렇죠. 예, 에스모 이렇게 들은 이제 뭐 200에 사놓으면 몇 년 나중에 지나면 막 뭐 400 400을 주고도 못 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또 롤렉스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신문 보니까 예, 롤렉스를 살 수 있는 권리금도 몇백만 원에 거래가 된대요. 예, 작년에 주문했는데 올해 네, 저도 이틀 전에 신문을 봤더니 그런 기사가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건물도 아, 운영 수익과 투자 수익. 네, 자본 수익. 자본 수익. 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자본이 있으니까 샀으니까 나중에 팔. 네, 팔 때 오르는 거죠. 오. 네. 나는 운영 수익만 생각했어요. 임대료만. 네. 아, 그러네요. 근데 팔 때가 이제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물건은 뭐가 높은 거예요? 운영 수익이 높은 임대 거죠. 수익이 임대료. 예, 그러니까 임대 소득이 높은 거죠. 아. 대신 팔려고 하는데 사는 안 팔려. 사람이 없어요. 어. 즉 자본 수익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밸런스에 맞춰서 사느냐가 결정되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운영 수익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는 운영 수익을 좋은 물건을 사라고 얘기를 드려요. 공실 위험 적고 좀 외곽이면 어떻겠나라고 설명드리거든요. 이유는 그거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건물 사셨으니까 열심히 그 월세 쓰십시오라는 그렇지, 얘기거든요. 예, 자녀들은 그 둘째 문제예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젊은 분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분들은 연예인들이 강남에 사는구나. 투자 수익, 그 자본 수익 때문에. 네, 자본 수익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팔 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런 어떤 자본에 의해서 얻는 소득들도 많아지거든요. 와. 네. 근데 그 요즘 이제 불황이라든가 네. 한국이 사실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수요가 이제까지 많았었는데 네. 뭐 불황 문제도 있고 요새 뭐 정책적으로 최저임금, 뭐 주 52시간 근무 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영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공실률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럼 상가 건물들의 미래 투자 가치 전망은 네.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가능한 얘기죠. 아, 그런가요? 예,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거나 유통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뭐 집 앞에서 뭐 시장에 가서 하루나 이틀치 음식물을 사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일주일이나 뭐 이주일이나 어떤 경우 한 달치 먹을 것들을 예, 이만한 카트에 담아서 집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이 바뀌면서 당연히 그런 것들도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구의 변화도 당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어떤 게 부동산에 잘 맞는 투자요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기본적인 것들, 네. 대중교통은 정말 좋은 건지, 사람은 거기를 정말 모일 만한 곳인 건지. 예.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지금 불황이잖아요. 네. 근데 맛집은 어떻죠? 완전 지금도 빈빈 예쁘지. 줄을 서요. 네. 이유가 뭘까요? 뭔가 옛날에 찾아가야지.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가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불황이에요. 아버지 월급이 좀 줄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가요. 그럼 어딜 갈까요? 제일 맛집 그렇죠. 가겠지. 네. 매주 회식을 한다면 동네 앞을 가겠지만은 야, 차 타고는 야, 우리 가족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화이팅 하자 하면서 좀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을 찾아갈 거예요. 근데 맛집은 항상 정해져 있는 테이블 수가 있으니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의 매출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이 정말 좋으냐, 동선이 그만하냐, 그만한 지역적 테마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런 곳에 충분한 임차 수요가 있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답들을 제가 플랫폼에서 풀으려고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네. 잘 골라야 된다. 이게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앞으로 땅값이 내려갈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는 네. 금리가 올라가면 네. 이제 어쨌든 모든 게 이 빚을 네. 끼고 살잖아요. 네, 네. 부동산은. 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 지출이 많아지고 하니까 네. 그 감당이 어려워서 뭐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근데 저금리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금리에 그간 한 6년 가까이 취해 있었거든요. 네. 근데 5% 미만은 전 지금도 저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 금리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한 계층, 두 계층 공실 났다고 해서 물건을 싸게 팔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자산가들은요, 그런 모든 경험들을 해봤어요. IMF도 맞아보고, 리먼도 맞아보고, 그걸 경제적 변화에 의해서 건물을 팔아본 주변 사람들도 보고, 내가 안 팔고 버텼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 주가가 쭉 빠졌다가, 그렇죠. 다음날 다시 회복되고, 지금은 나중에는 미사일을 쏴도 주가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움직임이 거죠. 없고. 그렇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네. 올라갔다 그렇죠. 내려갔다 하는 예. 것 같지만.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큰 사이클을 보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 안에서도 계속 작은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이클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투자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거기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아. 그렇지. 네. 1, 2년 만에 빌딩 팔진 않지. 네, 그렇죠. 보통 그런 건 장기 투자 종목이고 또 그동안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받아봤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맞아 드리려고 했었냐면은, 자, 땅값이 내려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인건비는 내려간 적이 있나요? 계속 오르겠죠. 오르죠. 원자재 값은 어떨까요? 오르죠. 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왜 떨어질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겠죠. 네. 네네. 되게 호소력 있다. 네. 사고 싶다. 예, 왜냐면, 예,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물 짓는다고 하면은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한 350, 400이었으면 지었어요. 지금은 500이 넘어가요. 평당 건축 비용이. 그렇죠. 그 다음에 2층 이상은 내진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건축비도 많이 들어갔어요. 옛날에 목수 뭐 12만 원이면 썼다면 지금 20만 원을 넘게 줘야 돼요. 네. 그러니 당연히 모든 가격들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사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어떤 말이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금리 인상은 됐고 지금 갑작스럽게 아파트 값들이라든가 이게 폭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빨리 팔고 이제 네. 떨어질 때 대비해서 떨어지면 다시 사서 뭐 이렇게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대표님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버텨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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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다. 멈춘 거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이 와닿는데 멈춘 거. 그러니까, 예. 그렇죠. 멈춘 거죠, 네네. 지금. 큰 틀에서 봐라. 네, 네. 그렇죠. 네네. 아니 저는 이제 계속 이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 입장에서 네. 궁금한데 네. 그 저희 같은 이런 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 빌딩을 사거나 뭔가 집을 사거나 할 때 어떤 그런 중개사들을 네. 골라야 될까요? 저희가 고객으로서의 심사 기준.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정보, 내가 아이가 있는지, 무릎이 아픈지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막 가보면 부동산들이 물건도 다 비슷하게 갖고 있는 것 같고 하는 말도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다이렉트로 이렇게 내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주인하고 직접 통화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로 여쭤볼게요. 네. 부동산 거래를 분명히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전세를 얻거나 네. 거래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가장 첫 번째 그와 거래한 이유는 뭘까요? 그 직원이 네. 저한테 네. 되게 이렇게 맞춤 설명을 해줬고 네. 그리고 좀 공을 들여줬어요. 저는 제 제가-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내가 돈이 있는데 건물 하나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 돈은 차라리 증여하세요. 와. 증여하는 데 쓰세요. 이미 건물 충분히 갖고 계세요. 네, 제가 세무사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상담해서 증여 플랜, 상속 플랜 짜세요. 라고 제가 건물 얘기를 사지 해드렸어요. 말고? 네. 이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래를 하면 좋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 살려고 왔는데 쭉 같이 온 아이들을 보더니 그냥 차라리 빚을 더 내서라도 40평대 아파트 사세요. 어찌됐거나 3년 후면 또 이사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 하시느니 지금 40평대, 30평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사세요. 예. 어찌됐거나 얘네들 방 하나씩 다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 직장 다녔을 때도 방이 혹시 좁더라도 40평대면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거래를 하겠죠. 그렇지. 반대로 형편이 안 되는데 월급을 얼마나 받으세요? 이거 이자 감당하기도 어려우실 텐데 차라리 작은 거를 하시고 나중에 기회를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그의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완전 그럼 신뢰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좀 약간 비슷한 네. 거지만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요. 네. 제가 아파트를 사든 상가를 사든 하려고 합니다. 네. 중개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중개사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활용법. 활용법. 예. 저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해서, 그러니까 이런 나의 거죠. 정보를. 환자가 네. 의사 그치.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치,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예. 네. 환자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와, 너무 비유가 딱 와닿아요. 네, 다 솔직하게 알려줘야지. 있는 대로 다 얘기해요. 알려줘야죠. 네, 변비가 있는지. 알려줘야죠. 근데 듣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고 그렇지. 나한테 집중해주고 내 입장에서 나와 같은 판단이나 사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찾겠죠. 근데 그는 부동산 쪽에 특화되어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떨까요? 예, 그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네. 네.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건을 보여달라고 해야 되겠죠. 나에게 맞는 물건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가 왔어요. 네. 네, 젊은 친구가 왔다면 조금 주차가 불편하지만 재건축을 앞둔 이 집이 어떨까요? 향후에 재건축을 하면 한 10평 더 늘려서 가실 수 있고요. 하지만 한 6년 정도는 다소 라지레이터에서 나오는 미지근한 온열을 느끼셔야 되고 간혹가다 녹물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이런 아파트예요. 하지만 젊으니까 견디실 수 있잖아요. 라고 설명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왔어요. 그럼 나홀로 아파트에 살아요. 네, 그렇다면 저는 아파트를 보러 왔다면 저는 나홀로 아파트를 소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무슨 재건축입니까? 그치. 이사 가면 고생이에요. 그거 맨날 조합 설립해야 되고요. 너무 투표하셔야 재밌다. 되고요. 그러느니 한 통짜리 인테리어 아파트면 좋은데. 어떨까요? 그 돈 갖다가 회장님 필요한 인테리어 다 하세요. 예, 제일 좋은 고급자재 쓰시고요. 가장 좋은 욕실 인테리어 하세요. 춥다면 보일러도 하나 더 다세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맞느냐가 그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런 물건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은 중개인이 되겠죠. 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물건 소개를. 자,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투자 가치가 있다, 높다, 아니면 별로다. 네. 이걸 제가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좀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원랩 검색해봐야 되나요? 아, 원랩에 그런 정보가 다 이렇게 한 번 더 날카롭게 한번 넣어주세요. 얘기를.
네, 제 긴장하면서. 예. 좀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네, 중개사 분이 네, 자 이거 뭐 저한테는 이런 게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해줬어요. 네. 근데 그 말을 덜커덕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제가 건물인가요, 아파트일까요? 뭐 아파트나 그 그러면 상황에 따라 저희가 제일 많이 경험했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좋은 투자 물건은 네. 그만한 건물에 그런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예. 건물을 샀을 때는 건물에 들어가는 임차인들이 사업을 잘 해서 돈을 잘 벌어서 직원 월급도 주고 내 사업을 잘 성공해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임대료를 내는 내죠. 거거든요. 예. 근데 그냥 싸다고 좋은 물건일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네. 건물이 위치가 좋아요. 그러면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업종이 들어가서 잘 영업이 될까? 와. 사무실은 잘 운영이 될까? 그러니까 한 치가 아니라 두 치, 세 치를 그렇죠. 생각해야 되네요. 네네. 네. 여기에 임대할 사람들이 네. 돈 벌 만한 네.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1층에다 음식점을 넣고 싶대요.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전 여쭤봐요. 그러면 1층에서 필요한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그 점포가 테이블을 몇 개를 깔 수 있을까요? 와. 한식일까요? 양식일까요? 그럼 주방을 어디로 빼야 될까요? 화장실은 어디쯤 위치해야 될까요? 네,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건물이 있다고 아니거든요. 즉 건물을 사는 행위 자체는 이제 서비스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임대인으로서 그렇죠. 예. 임차인한테 임차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소비자 결국은 임차인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게 첫 번째겠죠. 네, 그러네요. 네, 내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사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나의 임차인이 고객이, 좋아하는, 그렇죠. 나의 고객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좋아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커피숍을 하겠대요. 근데 그는 어떤 상상을 하고 오냐면요.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내가 그렇죠. 좋아하는 환상을 갖는 우아하게 로스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커피를 내려서 그리고 우아하게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그런 교감을 하면서 네. 손님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미소를 띠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거예요. 근데 네. 하지만 커피숍 그런 거 아니거든요. 주방 네, 뭐 이런 거 네, 생각해야 네. 되고. 네. 그 아무리 좋은 노래도요, 3번 이상 듣고 하루 종일 들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와닿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임차인들이 네. 들어와서 제대로 장사하면서 돈을 네, 낼 수 그렇죠. 있을지.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철저하게 어떻게 임차인 위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렇지. 네. 고객. 그가 인테리어를 했을 때, 예,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 공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치동의 학원 건물이에요. 그럼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와. 예. 완전 대표님 뇌는 네. 대표님이 아니라 대표님 밖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딱 다 가 있네요. 직원들, 고객, 그 다음에 그 고객의 고객. 네. 아주 그냥 내가 그렇게 딱 오리엔티드가 되어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관찬이고요. 와. 그냥 그러니까 원천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원천. 네. 결국은. 네. 네, 네. 그러니까 건물이 돈 주지 않는 거거든요. 와. 우리가 개밥을 사러 갈 때 개를 시키나요? 아니죠. 사람이 가서 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사람하고의 어떤 그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원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 그래서 원랩인가 봐요. 이름에 원상이라고 지은 부모님의 큰 뜻이 있으셨던 거 네네. 아닌가. 저는 이제 제가 한자 이름이 네. 으뜸원자에다 서로상자였어요. 서로상이. 예, 서로 으뜸이 되자라는 뜻이거든요. 와. 예,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거는 제가 먼저 경험한 것들을 제가 먼저 경험하고 좋으면 전달해요. 이름대로 사시네요. 네. 그때 당시 굉장히 쌀 가마니 주고 지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하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집에 예. 가서. 네. 와. 근데 이제 네. 부동산에도 이제 지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딩 전문이시고 또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경매도 있고 토지도 있고 뭐 네. 아파트 주택 쪽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금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이 경기 현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네. 앞으로 그래도 좀 수익을
평균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대표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저한테 좀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이거 만 원의 행복 그 점쟁이한테 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이거 하나 아니야? 찍어주셔야 우리가 또. 네, 분야별보다는 네. 일단은 왜 저는 이게 정부 정책을 보더라도 네. 정부에서 왜 그 정책을 왜 할까 고민해서 보거든요. 네, 무엇을 막기 위해서 하고 그에 대한 압력은 얼마나 강한가. 네, 지금 무엇인가를 막기 위해서 그 정책들을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에 대한 열망이 큰가?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 물이 차게 되면 저수지의 물을 열어서 수위를 낮춰야 되듯이 언젠간 낮춰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경기 부양을 할 때는 경기 부양이 안 됐기 때문에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지금은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떨 때일까요? 멈춰져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오를 때 뭐 집사람 입에서 주식이 어때요라고 하면 그땐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듯이 네. 당시 이게 좋아. 벌써 집사람이 뭔가 찍어줘요 종목을. 그땐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정책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무엇인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이유는 뭘까라고 고민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 뭘까요? 금리죠. 금리가 네. 그렇죠.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억을 은행에서 빌리면 한 달에 30만 원만 내면 1억을 쉽게 빌려서 쓸 수 있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몇 년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50억짜리 빌딩을 투자했던 적이 있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충분한 소득이 있고 그에 해당한 대출에 대한 뭐 은행의 충분한 신용도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런 기회들이 열려 있었죠. 지금 닫혀 있어요. 네. 근데 마침 그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 레버리지 효과, 그 빚을 활용해서 이제 자산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대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낮아졌지만 뭐 높을 때도 있었으니까 네. 대표님은 그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풀로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낮춰야 된다? 그것도 고객의 입장에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저는 30% 이상 대출 받지 말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건물을 샀는데 왜 그런 어떤 다시 위험에 노출될 일들을 왜 접근할까요? 네. 하지만 젊은 분들은 제가 소득이 있으세요? 얼마를 버세요? 물어봐요. 얼마를 버세요? 전 얼마를 벌어요. 그러면 이 돈을 다 안 쓰고 이쪽에다 이자를 내실 수도 있어요? 가능하죠. 저는 아버지가 절 또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과감하게 뭐 대출, 이자 뭐 고려하지 않고 좀 충분히 받아서 진행을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왜? 대출이라는 것들은 시간을 잠그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20억 되는 시간하고 20억이 40억 되는 시간하고 예, 둘 다 시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내가 대출을 예를 들어서 그만큼 많이 내면 가격을 지금 시간에 잡는 거예요. 좀 쉽게 싸게 사는 설명드려볼게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돈이 모아지면 그걸 사면 늦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5년이 있으면 30% 정도가 올라요. 저희가 데이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네.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살 걸 지금 사면 나는 30% 버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수익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래서 대출은 적절히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제가. 그때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샀는데 대출을 어느 정도를 일으켜서 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팔 때의 가격들을 봤을 때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냥 100억짜리를 하나 갖고 있는 거 하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진짜 전문가랑 의논해야겠네요. 그게 원랩에서 이런 어떤 빅데이터나 그런 그 플랫폼 기반에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도 민주적이고 수평적이고 이렇게 오픈된 투명하게 그런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원랩에선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저희가 원랩에서는 그 오피스 임대 플랫폼 사업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 오피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갖고 있으면 1층 상가를 빼놓고선 나머지는 다 오피스죠. 오피스니까. 네, 그러니까 오피스, 임차, 임대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어느 마켓에서 거래될 수 있게끔 플랫폼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랑 좀 다른 거는 저희는 임대인, 임차인, 그 다음에 중개인 이 세 개의 그룹이 같이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그렇지, 빌딩 주인들을 많이 아실 테니까. 네, 그분들이 시장에 직접 참여해서 네. 공개되어 있는 정보 내에서 임차인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구경을 하는지, 중개인들이 어떻게 광고를 내는지, 와. 네, 그들을 같이 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광고도 내고. 그 데이터가 오히려 또 이 빌딩 사려고 하는 네. 분들에겐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데이터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권을 볼 때는 어느 카드 회사에서 어디에서 많이 긁느냐를 긁느냐. 보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면 임차인들이 어디서 어느 물건을 가장 클릭을 많이 했느냐. 와. 네. 그러면 그 지역에는 임차 수요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임대료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인고요. 그렇다면 땅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연쇄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건물주가 직접 자기 건물을 셀프로 관리할 수 있게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지금 출시를 할 거거든요. 네. 와, 원격으로 자기 건물에 대한. 아니 이런 거죠. 언제가 만기인지, 그러니까 건물 하나 갖고 있으면 임차인이 적어도 5명, 많으면 20명이 돼요. 근데 각각의 만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만기가 됐는지, 임대료는 정확하게 내 통장에 들어왔는지, 연체는 됐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만기가 됐을 때 주변의 공실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이 사람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공개하려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네. 소개 드릴 때 네. 그 빌딩에 대한 전체 토탈 케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말 그냥 한번 팔고 끝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전체 토탈 케어를 하시네요. 네, 그래서 최초에 매매 사업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건물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임대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임대 쪽에서 사고 공실난- 나서가 더 걱정이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임대예요. 공실에 대한 리스크죠. 5층짜리 건물이 한 개층이 공실이 나면 전체 소득에서 20%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빌딩을 가지고 계신 이제 그 네. 소유주들에게 필요한 건데 네. 그 지금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본인이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법률적 한계, 그리고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내가 한 50억 주고 샀는데 당신의 건물의 가치는 지금 100억입니다.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공실이 들어서고 해결되고 있고 이 정도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확하게 그 임대를 받고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와. 주변에 건물들이 완전 거래됐다면 좋아하시겠네. 네, 완전 좋아하죠. 건물 주인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데 통장에 얼마가 돈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유동적인 그렇죠. 통장이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50억 주고 산 것만 기억을 하지 지금은 100억이 그렇지. 되는 걸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와. 환기시켜 주는 거죠. 당신의 건물은 100억입니다. 그러니 100억에 맞게끔 관리하세요. 와. 네. 주변에 공실률이 이 정도 있으니 임차인들 지금 서비스 강화하세요. 와. 네. 임대료 낮춰주더라도 그분을 잡으셔야 됩니다. 라는 정보들을 드리는 거죠. 네. 아니 제가 명품 회사 교육하거든요. 뭐 네. 까르띠에, 불가리, 구찌 이런 데 보면 그래요? 그런 VVIP 분들은 되게 보수적이라 네. 사람을 안 믿는데 한 번 믿으면 그냥 그 사람한테 다 근데 맡기는 그런 거예요. 이유가요.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정보는 많이 모이지만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수가 적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예, 수가 적으니 그와 내가 잘 거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랑도 완전히 20년 이제 넘게 거래하고 계신 있으니까.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럽다. 예. 아닙니다. 그런 키맨들을 다 알고 아닙니다. 계시니. 대표님도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우리의 요 앞전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들도 이제 재테크 관련된 분들인데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 중개사는 네. 그러니까 펀드건 증권이건 부동산이건 중개사의 목적은 거래에 있고 네. 수수료, 네.
투자자의 목적은 이윤 창출에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확인하고 확인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공감이 갔었는데 그럼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반대로 네. 정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산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얻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뭘까요? 저는 원천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덕적으로도 또 능력적으로도 충분히 내가 능력이 된다고 하면 거래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꼭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언젠가는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곡 딱 만들고 스타로 됐다가 지금은 기억되지 않는 그치.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노래하는 사람이 공연장에 들어오는 사람들 쭉 보면서 저 티켓값이 얼마인데 내가 몇 시간 만에 티켓이 다 돈이 났는데 지금 매출이 얼마고. 기획사가 어떻고 내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고 한다면 맞아. 과연 공연을 정말 하겠어. 혼을 담아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직업적 경계가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적 역할은 그것이 맞지만 그런 과정들에서 일단 최초의 원칙은 뭐냐는 거죠. 그의 투자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거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지. 그가 투자하는 게 성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먼저 충실한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거래겠죠. 와. 예, 그것이 먼저 된다면 전 당연히 그분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완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롱런하시는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게 갑자기 아마 겸손해집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원인일 맞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거래가 목적이 아니라 네. 그분의 성공의 목적이다. 네. 그렇죠. 지금 당장의 내 수수료 이익을 네. 챙기기 위해서 네. 뭔가 성사시키려고 네.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사람의 이게 네. 최선이다라는 네. 답이 나올 때까지 네. 노력을 한다는 네. 거죠. 와, 그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정말로 뭐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뭐 아이를 줄줄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작은 거 사세요. 애들 아직 뭐 좁은 데서 살고 가족들이 온기 느끼면서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능력 되는 거 안 되시는 거 너무 버겁게 사지 마시고 바깥 어른 열심히 하실 테니까 다음 길 보시고 지금 작은 거 사시고 그냥 만족하면서 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작은 물건을 권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짱과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성공하겠죠. 예. 근데 벌써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진정성이 백화점 느껴지죠. 갔는데 옷을 딱 드는데 어때요? 그러는데 대부분 다 100% 괜찮으세요? 다 괜찮아요라고 예, 얘기해요. 좋다고 얘기하죠. 예. 근데 그 중에 노라고 하는 점원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진정. 그럼 신뢰를 가지고. 예, 정말 나한테 어울리는 옷은 뭘까요? 라고 그때부터 하나의 스텝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 옷을 또 팔러 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일들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공감이 확 되는데요. 네. 근데 그 배심이 있어야 돼요. 당장 눈앞의 매출과 목표보다 장기적인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는 네. 내가 이번 거래가 안 일어나도 나는 계속 꾸준히 이 일을 끝까지 할 거고 다소 좀 당장 숫자가 안 나와도 괜찮다라는 배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저는 배심이 있어 보여요. 배심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네. 근데 저는 눈사람을 만들 건지 아니면 계속 작은 만두를 빚을 건지는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어떻게 들어요. 오늘 너무 명언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와. 저 밤새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어쩐지 잠에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처음 굴리는 건 힘들지만 그렇지. 예, 세상에 눈은 널려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힘껏 돌리면 돌릴수록 그 눈덩이는 점점 커질 테고 단순하게 내가 그냥 만두를 빚어서 가까운 사람한테 대접하는 정도의 수준의 역할이란다 한다면 거기서 멈춰야 되겠죠. 네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오늘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되새김질 나 해야 만두 돼서. 안 빚고 나도 그럴까요? 눈사람 빚을 거야. 나도 네. 와 오늘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만약에 부동산을 빼고 이제 지금 많은 정보들을 접하시고 시야도 넓어지시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맨손으로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 네. 어떤 업종이 전망이 있다. 와, 나는 그래서 궁금하다. 일을 해보겠다. 생각이 업종에 드시는. 대한 전망보다는요. 사실은 저는 그 매니지먼트 사업이 저한테 잘 연예 매니지먼트. 네, 그런 거를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아. 얘기를 하는데 집사람이 반대하더라고요. 너무 거친 일이다. 충분히 힘들게 살았다.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데
제일 좋은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죠. 예. 그렇죠. 항상 사람은 동전의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봤던 앞면이 끝까지 앞면이면 좋은데 간혹가다 뒷면이 보여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그렇죠. 투자는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저는 진심은 힘주어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라고 생각하듯이 내가 계속 그렇게 뭔가를 계속 꾸준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언젠간 좋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그런 것들 봐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사람 관계된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플랫폼 사업을 준비를 했던 약간의 이유도 조금은 성장되어 있는 시스템은 우리 다음 CEO한테 넘겨주고 네. 조금 비대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또 이 안에서도 사람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요. 플랫폼 사업은 시스템 정보 하지만 그 시스템을 만드는 만드는 것도 건 사람이고 사람이 해야 되고. 기획하는 것도 사람이고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람도 결국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인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새 네, 모든 맞습니다. 경제가 저도 실용보다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아,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너무 들어서 좋았어요. 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됐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을 시청자들께 한번 드리면 됩니다. 저기. 얼마 전에 이제 그 대리기사님이 그 제 차를 타면서 제가 조금 이제 그 남들이 좋아할 만한 차를 좀 타고 다녀서 대리기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잠깐 고민했었어요. 예, 술도 약간 했었고.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그분한테 드렸던 설명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왜냐면은 인생의 굴곡도 있고 사업도 굴곡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것이 좋다라고 해서 그 일을 했다가 그 일이 다시 사이클이 안 좋아질 때는 그 일을 다시 포기합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누군가 그 블루오션을 레드오션을 만들어 놨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면 그 안에서 노하우, 그의 땀, 그런 모든 운까지도 포함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어떤 단순히 행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재미와 맛과 또 그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크게 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그 일을 좀 재미있게 꾸준하게 길게 오랫동안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파이팅! 와. 너무 멋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요. 만두를 빚지 않고 눈사람을 빚으려면 크게 보고 네. 좀 오래 기다려야죠. 네. 전 이제 눈사람을 빚는 마음으로 버티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듣고 네. 버티는 거 이것에 네. 대해서 새롭게 네. 얻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또 출연자 소개 다음 한번 주, 해야겠죠? 다음 주도 네. 되게 저는 이 브랜드 처음 들어봤는데 두끼 떡볶이. 예, 두끼 떡볶이의 그 김관훈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떡볶이를 우리 모두 다 되게 좋아하는 음식인데 떡볶이를 좋아하셔가지고 떡볶이의 모든 것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을 5년간 하셨었대요. 그래서 전국의 떡볶이를 맛보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하신 후에 그것에 대한 레시피를 만드셔서 지금 떡볶이, 두끼 떡볶이라는 브랜드로 국내 160개 그리고 또 해외에도 15개 가맹점 매출을 가지고 계신 그런 아주 천억대 부자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또 다른 어떤 비법을 우리 김관훈 대표님과 함께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네. 자,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